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 한국 영화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면 수업에서 조금 더 한국 영화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는 우선 초기 한국 영화 시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1919년에 부터 시작해서 1945년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시기죠. 그러니까 초기 한국 영화 시기는 일제 강점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초의 한국 영화가 1919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의리적 구투라는 이런 최초의 극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근데 영화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그 연극 공연 중에 일부 장면이 영화 장면들이 이렇게 삽입이 되는 방식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특이하게 연쇄극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특이한 방식은 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최초로 이제 극영화가 이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를 알린 영화가 유명한 나운규의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이 사람이거든요. 나운규.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호가 춘사예요. 춘사. 그래서 이 사람을 기리면서 지금 춘사 영화제라는 영화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랑은 유감스럽게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나운규라는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이었대요. 그 당시에 뭐 장비라든가 영화 공부도 변변히 할 수 없는 시기에 굉장히 뛰어난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 감독도 하고 주연 배우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고, 이 조금 민족적인 정서를 담아서 그 독립에 대한 이런 의미도 좀 담고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들은 이때가 강점기다 보니까 대부분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선전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게 이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초기 한국 영화 시기에도 160편 이상의 영화들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영화 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다양한 미국 영화들, 일본 영화들이 또 상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해방 이후부터 1959년까지인데요. 이제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던 무렵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상황이 나빠졌겠죠. 제대로 된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고요. 이때는 주로 프로파간다 영화, 우리나라 국방부 주도로 빨갱이 그 공산당을 악마화하고 또 우리나라 국군의 활약상을 담은 이런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일부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 유명한 영화인데요. 자유부인이라는 이 영화가 1956년에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크게 이제 논란이 됐던 영화인데요. 이 교수, 이 교수가 있고요. 한 교수라는 사람이 있고 교수의 부인이 있는데, 이 한 교수라는 사람이 춤바람이 나가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와이프도 이제 춤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부부가 다 춤바람이 났는데, 이 영화가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똑같이 뭔가 그런 문제를 일으켜도 여자들이 더 욕을 먹는 그런 약간 그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남자가 바람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유부녀가 가정이 있는 유부녀가 뭐 춤바람이 났냐. 그래서 더 막
질책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춤바람 난 대머리 아저씨하고 이렇게 키스씬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초의 키스씬이 들어가서 발칵 뒤집어졌대. 이거 완전 외설이다. 그래가지고 이 자유부인이라는 게 정비석 씨가 쓴 그 소설이 원작인데요. 소설도 뭐 굉장히 외설이다 논란이 있었는데 영화하면서 근데 영화는 이제 꽤 잘 만들어졌다 그러고요. 한형모 감독이 만든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분이 김기영이라는 감독인데요. 그 옛날 감독 중에는 가장 높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김기영 감독이 55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이 생전에는 이분 영화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제 사후에 거의 2000년 무렵부터 외국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이 거장이었다라고 뒤늦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의 영화들이 재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죠. 1960년 무렵부터 1970년대 말까지를 한국 영화의 황금기이자 또 검열 강화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960년대에 영화 제작 편수가 급증하면서 이때 관객도 되게 많이 늘고 한국 영화의 황금기라고 그래요. 이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화관 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영화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좀 1961년도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5.16 혁명이라고도 하고요. 또 쿠데타라고도 하고 뭐 사실상 군인이 정권을 장악한 쿠데타죠. 또 그 5.16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됐고 지금처럼 잘 살게 됐다는 점 때문에 또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5.16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나눠져 있잖아요. 역사적 평가가. 근데 1961년에 이제 5.16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 5.16 이후에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거든요. 예, 이때 다양한 종류의 영화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뭐 멜로드라마, 가족 영화, 사극, 청춘 영화 등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어, 대표 감독들이 신상옥, 김기영,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유현목, 김수용 등 뛰어난 감독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특히 신상옥 감독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최은희라는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아마 결혼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어쨌든 같이 살았죠. 그랬는데 그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그 최은희 여자 배우 최은희를 되게 좋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 최은희 배우를 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옥 씨가 그 배우 최은희 씨를 찾겠다고 막 그 외국에 수소문 하다가 이 신상옥 씨도 또 납치가 돼가지고 둘 다 이제 북한에 가 있는 상황에서 또 북한에서 열심히 북한을 알리는 그런 영화를 찍다가 또 다시 탈출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아주 그 희귀한 그런 사례를 만들었던 그런 감독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명한 영화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녀. 이 김기영 감독의 하녀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발탄이라는 영화. 자, 좀 사진 볼까요? 이게 이제 하녀예요. 하녀 김기영 감독이 만들었던 이 하녀는 지금도 이제 정말 이 당시에 가장 걸작 영화로 꼽히는 영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전도연, 이정재 주연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던 굉장히 뛰어나고 유명한 영화예요. 이 하녀라는 영화는 그 뉴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 말씀드렸었죠. 그 봉준호 감독이
헌사를 바쳤던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너무 좋아하는 영화라서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리마스터링 했어요. 그러니까 필름 한 컷 한 컷을 전부 컴퓨터로 복원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 리마스터링,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리마스터링 된 영화이기도 하고요. 오발탄이라는 영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 이 영화고요. 김진규 씨라고 그 당시 이제 대표하는 이 영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예, 그 다음에 최무룡 뭐 이런 옛날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뭐 너무 잘 아는 이런 배우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이제 이 당시에도 이렇게 프로파간다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는 이만희 감독이 만든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때 이게 좀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전쟁 영화를 6.25를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인데 그 촬영용 총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실탄을 쐈대요. 그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전투 장면에서 정말 진짜 총을 쏘면서 막 촬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목숨을 걸고 찍은 거죠. 막 총알이 날라드는데 그거를 거기서 영화를 연기를 하니까 얼마나 실감이 났겠어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추억이 각별한 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처음으로 극장이라는 곳을 가서 본 영화가 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뭐 최루 영화라고 그러죠. 엄청 슬퍼가지고 막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이런 최루 영화들이 등장을 또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작은 글씨로 총천연색, 또 뭐 여기 시네마 스코프 이렇게 써 있었죠. 옛날 포스터에. 예, 이거 다 배우셨죠. 예. 이렇게 그 영화 발전사에 등장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때까지 60년대는 황금기였는데요. 71년도인가요? 그 10월 유신 선포를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독재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장기 독재를 하다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10월 유신 이후에는 검열을 엄청 강화를 하고, 영화 대본이나 이런 것들, 영화를 찍을 때 미리 이제 미리 검열을, 군인들한테 검열을 받았다고 해요. 대본을 검열을 통과를 해야지 영화를 찍을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영화를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 영화 감독들이 끌려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영화가 상영 금지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이제 이때는 또 침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건전한 영화, 소위 이야기하는, 건전하다는 게 웃긴데요.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영화가 좀 건전한 영화였겠죠. 그리고 정치색 있는 영화는 좀 금지가 됐고요. 이때는 주로 청년 영화, 협객 영화, 프로파간다, 정권을 홍보하는 영화, 또 호스티스 영화,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청년 영화로는 고교 얄개 시리즈, 이런 게 이제 유명했죠. 이 당시 이승현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배우가 있었는데, 그리고 뭐 이때 뭐 임예진 씨도 이때 등장을 하고 뭐 했었어요. 근데 이 며칠 전에 제가 그 전 세종시 부시장하고 술을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곧 세종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분한테 알게 된 건데, 조치원, 그러니까 세종시에 보면 조치원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이 이승현 씨가 전집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전이 꽤 맛있는데 하여튼 사업 실패하고 이것저것 다 안 돼서
그 조치원에서 전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옛날에 그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격세지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협객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깡패 영화죠, 깡패. 그래서 김두한을 다룬 이대근 씨, 김두한 역으로 많이 출연했던 이대근 씨 김두한 영화, 좀 건전 영화로 팔도강산 시리즈. 그래서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식들을 찾아서 그 팔도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찾아서 다니면서 이제 정권을 홍보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이때 이 70년대 영화의 특징이 이제 호스티스 영화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에서 다 도시로 사람들이 돈 벌러 다 떠났잖아요. 근데 도시로 왔는데 특히 그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남녀 차별도 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 율랑 여성, 뭐 몸 파는 여성, 뭐 술장사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1980년대가 되면 한국 영화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가장 이제 안 좋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객 수가 5천 연간 관객 수가 5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이게 2010년 무렵에는 연간 관객 수가 2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침체가 된 시기이고요. 이때가 특징이 있죠. 1980년 초에 전두환 대통령이 또 다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제5공화국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죽고 뭐 민주 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나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3SS 정책을 피는데요. 세 가지 S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스포츠, 또 스크린, 또 섹스 이렇게 얘기를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를 막 권장을 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이제 이때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엄청 권장을 또 했고 또 성적인 것들을 권장을 하고 그래서 뭐 통금 해제하고 영화 산업을 권장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영화라는 게 주로 이제 다 에로 영화들 성인 영화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영화들이 이제 큰 인기가 있었고요. 이때 제가 요 앞전에 또 설명을 좀 잘 못 드렸는데 한국 영화를 한국 영화라고 안 그러고 방화라고 그랬거든요. 방화. 방화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 그 미국 영화들을 이때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국 영화를 틀려면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을 며칠 이상 해야지 미국 영화를 틀 수 있는 그 조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화를 틀기 위해서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틀었다. 그래서 이 방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 미국 영화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 영화는 날림으로 찍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에로 영화들 이런 걸 되게 많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유명했던 게 이 에마 부인. 에마 부인이 뭐 나중에 11편까지인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나왔고 여기 에마 부인의 맞자가 원래는 말 맞자였대요. 말을 타고 뭐 이렇게 되게 선정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심의에서 걸려가지고 이 마자를 마약할 때 그 마자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사랑해 한 부인인데 이게 마약을 사랑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더 사실 의미가 나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에마 부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에로 영화들 많이 만들어졌고요. 깊고 푸른 밤이라는 영화는 저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봤는데 장미 씨랑 안성희 씨가 주연으로 했고
처음으로 미국 현지에서 로케를 했다 그래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던 이런 영화였었고요. 이 도라이라는 영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전용록 씨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때 성룡 영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흉내를 낸 잡탕밥 그런 영화였었죠. 그다음에 이제 1987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교 들어가던 해가 87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시위가 일어나면서 6.29 선언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민주화가 됐는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요 전두환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대통령 선거를 간접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 투표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영구 집권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뽑겠다라고 선언한 게 이제 이때이거든요. 그러면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그 운동권 이런 그전에는 금기시되던 이런 영화들도 막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90년대가 되면 전환기를 맞는데요. 미국의 직배 영화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큰 논란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일부 영화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상영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돈 주고 영화를 산 다음에 우리나라의 업자들이 영업을 한 거라고 그러면 그냥 미국에서 직접 배급을 하는 직배 영화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혼란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영화인들이 엄청 많이 했는데요. 이 최초의 직배 영화가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예요. 이게 1988년도, 그러니까 90년대 직전에 상영을 한 영화고요. 뭐 이 영화는 조금 뭐 에로 영화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영화 되게 좋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최초로 직배로 들어와 가지고 이때 이 UIP라는 미국의 직배사에서 이거를 상영을 했어요. 위험한 정사를. 그랬더니 막 반대들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영화관에다가 이 위험한 정사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다 뱀을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이 뱀을 풀었던 영화 감독 또 뱀장수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는 이 되게 영화 보고 있는데 밑에 막 뱀들이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지금에 보면은 해프닝인데 이제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이 직배 영화 들어오면 우리나라 영화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반발했고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라는 게 등장을 하죠. 미국 영화 상영일을 제한하는 이런 스크린 쿼터제가 이제 시행이 됐고요. 한국 영화가 이 직배 영화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런 뻔한 에로 영화들 우물한 개구리로는 안 된다. 한국 영화도 조금 더 노력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유명한 영화 장군의 아들, 서편제 이 두 개 다 임권택 감독이 만든 건데요. 기억나시죠? 장군의 아들. 이 장군의 아들은 그때 최다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 68만 명이 들었대요. 뭐 지금은 1000만 명 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8만 명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때는 영화관 하나에서 이렇게 든 거죠. 제 기억에는 이 장군의 아들이 서울의 단성사라는 극장에서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의 뭐 매진 계속 매진인 거죠. 뭐 1회 상영부터 그때는 그리고 뭐 예매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영화표를 끊고 들어와서 보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대단한 인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서편제.
서편제는 1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그런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이 되면 은행나무 침대, 퇴마록 같은 새로운 형식의 영화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은행나무 침대가 크게 성공적이었죠. 이거는 이제 450만 명을 돌파한 영화고, 또 우리나라 영화 사상 이제 최초로 판타지한 그런 내용, 막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에 쉴이라는 영화가 등장하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다. 그리고 쉴이는 620만 명이 봐서 대단한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일본이나 외국에도 이게 수출이 돼가지고 큰 성공을 거뒀고,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쉴이 전과 쉴이 후로 나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쉴이라는 영화가 지금 보면 어, 약간 뭐 촌스럽긴 해도 지금 봐도 굉장히 그 오락적으로 잘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특수 효과들도 시도가 됐고 그랬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슈리부터는 한국 영화도 무조건 애국심으로 보는 게 아니다. 한국 영화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98년도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이 등장을 해요. CGV가 최초로 그 서울에 가면 강변역 테크노마트라는 그 건물에 그 영화관이 이렇게 상영관이 이름이 뭐였냐면 CGV 강변 10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극장이 이 테크노마트에 11개 관이 들어왔어요. CGV에서. 그 당시에는 그냥 영화관 하면 딸랑 상영관 하나이던 시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다음부터 영화 산업이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 멀티플렉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단점도 있어요. 멀티플렉스가 그 대기업들이 이제 직접 이 영화관을 한 거거든요. CGV는 다 아시다시피 CJ 그룹에서 하는데, 이 CJ에서 영화도 만들거든요. 영화 제작사 중에 가장 큰 곳이 CJ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도 만들고 배급도 하고 상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밀고 싶은 영화는 뭐 스크린을 싹쓸이를 해버린다든가, 극장에 가면 영화관은 되게 많아졌는데 볼 영화가 별로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영화들이 너무 상업 영화 위주로 그렇게 편향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됐어요. 자, 지금 한국 영화 90년대까지 했는데요. 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그 못한 부분은 대면 수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